새벽 공기가 차가운 유리창을 넘어와 서예진의 뺨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심장부를 감싸 안은 거대한 한강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제니스 그룹의 총수 강지훈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서예진에게 오늘 아침은 지난 몇 년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오늘부터 제니스 그룹의 평범한 신입사원이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강지훈은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예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라는 수식어 없이 서예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결국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길가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예진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물결 속으로 자신의 몸을 섞었다. 제니스 이노베이션즈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가 저 앞에 보였다. 제니스 이노베이션즈는 제니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미래 기술 전략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건물 외관은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위용을 뽐냈지만 예진이 배정받은 전략기획 2팀의 사무실 내부는 미묘하게 경직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견제와 경쟁심이 흐르고 있었다. 예진은 첫날부터 그 공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과의 인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은 새로운 동료에게 의례적인 친절함을 보여주었지만 몇몇의 눈에서는 경력 단절 후 복귀한 여성을 향한 미묘한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의 중심에는 이 팀의 팀장 박도식 부장이 있었다. 그는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다가온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기름진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길었고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서예진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꽤 화려하던데 한동안 쉬었다고 들었소. 그의 말은 환영의 인사라기보다는 능력을 떠보는 듯한 신문에 가까웠다. 그는 예진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우선 몸풀기 삼아 이 자료들이나 정리해봐요. 예전 감각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것은 누가 봐도 신입에게 시킬 만한 허들의 실이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동정 혹은 고소함이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예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녀는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도식 부장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며 콧방귀를 뀌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이 새로운 부하 직원 역시 자신의 권위 아래 쉽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예진은 단 2시간 만에 산더미 같던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냈다. 그녀는 단순히 파일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연관 프로젝트별로 인덱스를 만들어 누구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그 결과물을 박 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신입사원의 일이 아니라 숙련된 전략가의 결과물이었다. 하루 종일 예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동시에 주변을 관찰했다.
박 부장이 다른 여직원들에게 습관적으로 농담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팀원들이 낸 좋은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가로채 상부에 보고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사무실에 흐르던 불쾌한 공기의 근원지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목소리로 팀 전체에 공지했다. 내일 저녁 서혜진 씨 환영 회식이 있겠습니다. 전원 참석하도록. 이건 명령이야.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리를 뜨려는 예진을 향해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혜진 씨는 내일 좀 예쁘게 하고 와요. 신입이 분위기를 띄워야지. 그의 무례한 발언에 몇몇 직원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예진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그녀의 차가운 침묵이 오히려 박 부장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예진은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은 사무실을 뒤로하고 빌딩을 빠져나왔다. 하루 만에 겪은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피로감이 몰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이 아닌 비서가 보낸 차에 올랐다. 약속대로 그들은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하기로 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낮 동안의 긴장과 불쾌함과는 대조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강지훈이 현관 앞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가득했다. 첫날인데 어땠어? 예진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굳이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전투를 앞둔 전사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혀 깨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저녁 전략기획 2팀의 환영 회식은 박도식 부장이 정한 시끌벅적한 고깃집에서 열렸다. 자욱한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예진은 이런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지만 박 부장이 주도하는 술자리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불쾌했다. 그는 왕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아 어린 직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박 부장의 주요 공격 대상은 단연 서혜진이었다. 그는 술잔을 채워주겠다며 그녀의 옆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친밀함을 가장한 신문을 시작했다. 서혜진 씨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쁜 아내를 다시 회사로 내보내는 걸 보니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 그의 저속한 농담에 몇몇 남자 직원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예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넘겼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으며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박 부장은 그녀의 그런 철벽 같은 태도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보란듯이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한 언어적 희롱을 이어갔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을 평가하고 외모에 대해 품평하며 술자리 내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술을 따르던 예진의 손등을 일부러 감싸 쥐거나 좁은 공간을 핑계로 그녀의 어깨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예진은 소리 없이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유지했지만 불쾌감은 뼛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주변의 동료들은 모두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저 못 본 척 술잔을 비우거나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낼 뿐이었다. 침묵의 동조,
그것은 때로 가해자의 폭력만큼이나 비겁하고 잔인했다. 사건은 회식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터지고야 말았다. 만취한 박 부장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진의 옆에 와서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감싸 안았다. 역겨운 술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는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모두에게 외쳤다. 우리 예쁜 신입이 노래 한 곡 해야지. 원래 막내가 분위기를 띄우는 거야. 몰랐어. 그의 행동은 더 이상 농담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명백한 성추행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순간 시끄럽던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굳어버린 예진의 얼굴과 그녀의 어깨를 꽉 쥐고 있는 박 부장의 손에 쏠렸다. 예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를 밀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며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냈다. 그 손길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뚫고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부장님 과음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통보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박 부장은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너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일어서는 거야. 당장 앉지 못해. 그가 고함을 쳤지만 예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의 다른 팀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고깃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장을 떠나는 여전사 같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식당을 빠져나온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가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애써 억눌렀던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보며 하얗게 질린 자신의 손가락 마디만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겪은 일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남겼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아파트에 익숙한 불빛이 보이자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슬렀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강지훈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굳은 얼굴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끝,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듯한 깊은 눈빛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누군가 넘었고 자신의 제국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위협을 받았다. 그의 부드럽던 눈빛이 순간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강지훈은 아내의 굳은 얼굴에서 지난밤의 소용돌이가 남긴 흔적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켰다. 서예진은 그런 남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식으로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에 따라 박도식 부장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깊은 밤, 강지훈은 서재에서 제니스 그룹의 총수로서의 얼굴을 되찾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고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의 직속 감찰팀장이자 그룹 내에서 그림자로 불리는 남자였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전략기획 2팀 박도식 부장.
내일 아침까지 그의 모든 것을 보고해. 사소한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예지는 그의 평온함 뒤에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어젯밤의 불쾌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시작한 싸움이었고 스스로 끝을 맺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원칙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늘 가장 먼저 출근해 있던 박도식 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가 지각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예진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켠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이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본사에서 파견된 인사팀과 감찰팀 직원들이었다. 날카롭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감찰팀장은 단상 앞으로 나아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식 부장은 금일부로 제니스 이노베이션즈에서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사유는 중대한 사규 위반입니다. 사무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해고라니. 그것도 평범한 해고가 아닌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듯한 직위해제였다. 뒤이어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박도식 부장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포맷되었고 책상 서랍은 봉인되었다. 그의 모든 존재의 흔적이 사무실에서 무자비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완벽한 제거였다. 팀원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서예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물론 박 부장이 징계를 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나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압도적인 힘, 답은 단 하나뿐이었다. 강지훈, 그가 움직인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배신감이 밀려왔다. 박도식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에게서 그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그는 그녀를 보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그녀를 동정하거나 방관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의심을 담고 그녀를 향했다. 하룻밤 만에 팀장을 날려버린 신입사원.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무슨 배경을 가졌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박도식이라는 문제는 사라졌지만 서예진이라는 더 큰 미스터리가 팀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동료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예지는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과 마주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비난이었다. 강지훈은 피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정당성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선을 넘었더군.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그게 누구든 용납할 수 없어.
그건 제니스 그룹의 총수로서의 내 원칙이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보호 본능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 말이 예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당신의 사람이라는 말이 마치 황금으로 만든 세 장의 빗장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박도식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도식 부장이 사라진 사무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임시 팀장이 본사에서 파견되었지만 그는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저 상황을 관망할 뿐이었다. 이제 서혜진은 사무실의 투명인간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갈 때면 소곤거리던 대화가 뚝 끊겼고 탕비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악의적인 소문의 진원지는 박 부장의 최측근이었던 최 차장과 입사 초기부터 예진의 능력을 질투하던 김 대리였다. 그들은 점심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는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교묘하게 독을 퍼뜨렸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과 시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예진을 권력자를 등에 업은 위험한 여자 혹은 남자를 홀려 제 이익을 챙기는 요물로 몰아갔다. 분명 윗선에 엄청난 빽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부장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날아갈 리가 없잖아. 최 차장이 혀를 차며 말하면 김 대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저는 그날 회식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 은근한 눈빛이며 태도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박 부장님이 괜히 그랬겠어요. 다 여지를 주니까 그런 거지. 그들의 말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예진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곧 사무실 전체를 지배하는 진실이 되어버렸다.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예진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 제한은 더 이상 없었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일부러 늦게 주거나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전달했다. 가장 비열한 것은 회의록이나 중요 공지 이메일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잔인한 방식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예진은 이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했고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싸우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기획안은 논리적이었고 데이터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동료들은 마지못해 그녀와 협력해야만 했다. 그들은 사적인 감정으로 예진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내놓는 결과물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었기에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예진은 그들의 악의를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견고한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평정심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철 같은 그녀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에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저녁을 먹을 때면 낮 동안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침묵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강지훈은 그런 아내의 고통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분노했고 당장이라도 그 소문의 진원지를 뿌리 뽑아버리고 싶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박 부장 일은 당신이 해결해줬지만 이번 싸움까지 당신 뒤에 숨어버리면 난 영원히 회장님의 아내일 뿐이에요.
동료들에게 서예진이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온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겁에 질려있던 신입사원 이유미 씨였다. 그녀는 모두가 예진을 피할 때 몰래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두거나 누락된 회의 자료를 조용히 메신저로 보내주곤 했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예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차가운 사막에도 아직 한 줌의 온정은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도식 부장이 관리하던 작년도 프로젝트 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출 증빙이 누락되거나 위조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것이 매우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예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도식 부장이 만들었던 그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팀 문화는 단순히 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내부 고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거대한 연막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한 동료들의 집단적 괴롭힘 역시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의 필사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비리의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것이다. 서예진의 눈앞에서 흩어져 있던 숫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단순한 회계 장부라고 생각했던 파일들은 사실 교묘하게 진실을 감추기 위해 설계된 미로와도 같았다.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발견을 암호화된 개인 파일에 조용히 저장했다. 박도식 부장이 남긴 데이터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그의 상관이었던 이태환 상무의 결제 사인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은 결국 그에게서 시작되거나 그에게서 끝나고 있었다. 그날 밤 예진은 집으로 돌아와 강지훈을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사무실에서의 따돌림이나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자신이 정리한 데이터와 의문점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논리에 기반하여 자신이 발견한 비리의 정황을 냉철하게 브리핑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한 명의 유능한 전략가가 최고 경영자에게 올리는 긴급 보고였다. 강지훈은 아내가 내민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는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 예진의 보고가 끝나자 그는 자신의 책상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예진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관계도가 나타났다. 당신이 발견한 게 맞아.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강지훈은 박도식을 해고시킨 직후 자신의 직속 감찰팀에게 특별 감사를 지시했음을 털어놓았다. 감찰팀은 박도식의 개인 금융 계좌와 주변 인물들을 추적했고 그 끝에서 수많은 유령 회사와 자금 세탁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향하는 종착지는 단 한 사람, 바로 제니스 이노베이션즈의 사업 총괄 상무인 이태환이었다. 예진의 분석과 감찰팀의 정보가 만나자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완벽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환 상무. 그는 제니스 그룹의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원년 멤버 중 한 명으로 회사 내부에 깊고 단단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지훈은
오래전부터 그의 부패를 의심해왔지만 이태환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해서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박도식은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동대장이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박도식이 팀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던 이유, 그리고 유능한 서예진이 팀에 합류하자 그토록 경계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이유. 그것은 모두 자신들의 범죄 왕국에 외부의 감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지금 사무실에서 예진을 향해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 역시 이태환과 그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날까 두려워버리는 비열한 방어작전의 일환이었다. 그럼 당장 이태환 상무를 해고하면 되잖아요. 예진이 묻자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는 이사회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뒀고 수십 년간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방패로 삼고 있어.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 없이는 그를 끌어내릴 수 없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회사 전체가 거대한 내분에 휩싸이게 될 거야. 그들은 이태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다. 이제 예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남편에게 넘기고 이 위험한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다. 그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신념이 걸린 싸움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내부자라는 위치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이태환의 사진을 노려보며 강지훈에게 말했다. 제가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이미 적진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당신의 감찰팀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어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의와 능력을 꺾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순간에는 즉시 내 지시에 따라 빠져나와야 해. 그는 아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닌 거대한 적을 앞에 둔 가장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전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예진의 아침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치밀한 목적의식이 깃들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제니스 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거대한 부패에 맞서는 비밀 요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자신이 속한 타이탄 프로젝트와 이태환 상무의 비자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통신선이 구축되었다. 강지훈은 김 비서를 통해 그녀에게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는 최첨단 암호화 통신 장비를 전달했다. 그들은 이 장치를 통해 누구도 감청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날씨는 맑음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고 비가 올 것 같음은 감시당하고 있으니 주의 요망이라는 신호였다. 이 은밀한 소통은 고립된 전장에 있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진은 자신의 무능하고 순진한 신입사원이라는 위장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녀는 박도식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최 차장에게 프로젝트 예산안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순진한 얼굴로 접근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는 척하며 그가 무심코 흘리는 정보 조각들을 머릿속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최 차장은 그녀를 여전히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내부 정보들을 의도치 않게 누설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무기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방대한 예산안을 과거 박도식과 이태환이 주도했던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는 항상 블루 코랄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의 이름이 하청업체 명단에 올라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지급된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그녀는 즉시 블루 코랄 파트너스라는 이름을 강지훈에게 전송했다. 메시지를 받은 강지훈의 그림자 감찰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블루 코랄이 실체 없는 유령 회사이며 그 회사의 소유주가 이태환 상무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드디어 검은 돈의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이태환의 목을 겨눌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하지만 예진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를 향한 압박도 거세졌다. 최 차장을 비롯한 이태환의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예진이 예산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노골적으로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회의 시간을 일부러 잘못 알려주거나 그녀가 작업한 파일을 실수로 삭제하는 등의 비열한 수법을 동원했다.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예진에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늘 그녀를 조용히 응원하던 신입사원 이유미 씨였다. 그녀는 퇴근 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예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메모지에는 그녀가 우연히 최 차장의 통화를 엿듣고 적어둔 몇 단어가 적혀 있었다. 블루 코랄, 2단계 승인, 최종 지급. 그 짧은 메모는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마지막 열쇠였다. 예진은 이태환의 전체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바로 그 순간 거액의 자금을 블루 코랄로 송금하여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강지훈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범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덫에 걸려들도록 판을 짜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예진과 강지훈은 그들의 집이 아닌 외부의 안전가옥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예진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와 이태환의 계획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에게 브리핑했다. 강지훈은 아내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하며 그녀가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마지막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역할은 이제 명확해졌다. 예진은 계속해서 내부에서 적들을 교란하고 강지훈은 외부에서 거대한 그물을 준비해 이태환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거야. 정말 괜찮겠어.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의지를 확인했다. 예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시작한 싸움이에요. 제 손으로 끝내야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리라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비밀리에 결성된 그들의 동맹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태환 상무는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의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에서 나는 미세한 풀 냄새의 변화만으로도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박도식의 갑작스러운 숙청은 그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다.
그리고 최 차장을 통해 보고된 서혜진이라는 신입사원의 집요한 행적은 그의 영토에 발을 들인 낯선 포식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이 위협을 싹부터 잘라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교묘하고 비열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예진이 담당하고 있던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일부를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 그리고 다가오는 중간 보고회에서 그녀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경영진 앞에서 그녀를 무능하고 칠칠치 못한 신입사원으로 낙인 찍어 그녀가 제기하는 어떤 문제 제기도 신뢰성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진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중요 데이터들을 강지훈이 제공한 별도의 보안 서버에 매일 백업하고 있었다. 발표 당일 그녀는 이태환과 최 차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염된 데이터가 아닌 완벽하게 검증된 원본 데이터로 훌륭하게 발표를 마쳤다. 그녀의 발표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통찰력이 넘쳐서 오히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이태환의 입지만 옹색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태환은 훨씬 더 악랄하고 위험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IT 부서에 있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서혜진을 산업 스파이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쟁사가 타이탄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진의 회사 컴퓨터에서 경쟁사 측으로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디지털 증거를 만들어냈다. 며칠 후 회사 전체에 비상 경보가 울렸다. 내부 감찰팀이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고 그 유출의 진원지로 서혜진의 컴퓨터가 지목된 것이다. 이태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로한 얼굴로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장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서혜진이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스파이라고 몰아세웠다. 최 차장을 비롯한 그의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그녀가 평소에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거짓 증언을 보탰다. 예진은 순식간에 사면 초가에 몰렸다.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이태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시된 증거들은 언뜻 보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일방적인 비난과 질책을 받아내야 했다. 그녀의 회사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제니스 그룹 본사의 감사실장이었다. 그는 오직 회장에게만 직속으로 보고하는 그룹 내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징계위원들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사의 최고 등급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기밀 유출 사건은 계열사 자체 조사가 아닌 본사 법무팀과 디지털 포렌식 팀이 직접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본사로 이관됩니다. 이태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계열사 내에서는 왕이었지만 그룹 회장 직속의 감사실장 앞에서는 무력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요리하고 있던 사냥감이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힘에 의해 보호받는 광경을 그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담담하게 서 있는 서혜진에게로 향했다.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예진은 회의실을 걸어 나오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그녀의 정체는 사실상 적에게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서 이태환 상무와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나 가식적인 태도는 없었다. 이태환의 눈에는 서늘한 사리와 함께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 듯한 맹렬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예진의 눈빛은 그런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듯한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다음 수는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었다. 이태환의 반격은 서예진과 강지훈에게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이제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적이 다시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들이 먼저 거대한 덫을 놓아 적을 사냥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안정가옥의 브리핑룸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이태환이라는 늙은 여우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계획가, 즉 그의 탐욕과 오만함을 역이용할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독이 든 사과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룹 내 최고 RD 인력들을 비밀리에 동원했다. 그들은 예진이 기획한 타이탄 프로젝트의 최종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진 또 하나의 기획안을 만들었다. 이 결함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제니스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경쟁사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것이었다. 이제 이 독이 든 사과를 이태환의 입에 넣어줄 배우가 필요했다. 그 역할은 당연히 서예진의 몫이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냉철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연약한 직원의 모습을 연기했다. 의도적으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겁에 질린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바로 최 차장이었다. 그는 이태환의 충실한 개이자 탐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다. 예진은 그가 자신의 미끼를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간의 연기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밤을 준비했다. 그녀는 최 차장이 야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부러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복도로 나가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처럼 절박한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어.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던 최 차장의 귀에 그녀의 목소리는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 살 길을 찾으려는 내부 고발자의 절규처럼 들렸을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예진은 일부러 더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마치 실수인 것처럼 USB 하나를 자신의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USB에는 타이탄 프로젝트 최종안 및 이태환 상무 비리 증거라는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만한 제목이 붙어 있었다. 예진이 사라지자마지 최 차장은 쥐처럼 재빨리 다가와 그 USB를 낚아챘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특종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서예진이 회사를 협박하거나 경쟁사에 팔아넘기기 위해 모아둔 비밀 자료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이태환 상무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이태환은 최 차장이 가져온 USB 안의 파일들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파일 안에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완벽한 기획안과 함께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자신의 비리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서예진이 자신과 협상을 하기 위해 이 자료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혹은 더 좋게는 이 자료를 이용해 프로젝트 자체를 망가뜨리고
서예진을 완벽한 산업 스파이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가짜 기획안을 이용해 다가오는 이사회에서 타이탄 프로젝트를 부결시키고 그 책임을 모두 서예진에게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 그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고 자신의 비자금 문제는 영원히 묻힐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며 예진이 파놓은 덫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가 USB의 파일을 여는 순간 강지훈의 사이버 보안팀에게 신호가 갔다. 파일 안에 심어둔 추적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이제 이태환이 이 가짜 데이터를 열람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미끼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 승인을 위한 최종 이사회 날짜가 잡혔다. 이태환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이사회를 준비했다. 한편 예진은 다시 본래의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진짜 타이탄 프로젝트 기획안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제니스 그룹 본사 빌딩의 거대한 모형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집 청소를 할 시간이군.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모형 빌딩의 가장 높은 곳 회장의 집무실이 있을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 최후의 결전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니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이라 불리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으로 팽팽했다. 강지훈은 테이블의 상석이 아닌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직함은 여전히 그룹의 총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마치 계열사의 업무를 참관하러 온 젊은 경영인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낮추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상 위에 선 서예진이었다. 그녀는 타이탄 프로젝트의 미래가 걸린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이태환 상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과 곧 먹잇감을 물어뜯을 포식자의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예진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즐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발표는 시작되었다. 예진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타이탄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시장 분석은 날카로웠으며 기대 수익 모델은 합리적이었다. 회의실을 채우고 있던 의구심의 공기가 점차 감탄으로 바뀌어 갔다. 이사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이 신입사원의 압도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예진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이태환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잠깐만 서예진 씨의 훌륭한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 기획안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우리 제니스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극적인 발언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단숨에 회의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가져왔다. 이태환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예진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자신이 방금 발견한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켰다. 화면에는 예진이 흘렸던 독이 든 사과, 즉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진 가짜 기획안이 나타났다.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분석가라도 된 것처럼 기획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이것이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서예진 씨가 경쟁사에 기밀을 빼돌리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디지털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의 편에 있던 이사들은 분노한 척 연기했고 다른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환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처럼 보였고 예진은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스파이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이태환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예진의 즉각적인 파면과 형사 고발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홀로 선 예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갑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태환 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상무님, 제가 설계한 함정을 그렇게나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예진의 그 한마디는 이태환의 승리 선언을 순식간에 희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의 제어권을 가져왔다. 이제부터 제가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첫째로 이태환이 방금 발표한 그 가짜 기획안 파일이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열람되고 복사되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추적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둘째로 그녀는 유령 회사 블루코랄 파트너스에 숨겨진 회계 장부 전체를 공개했다. 제니스의 프로젝트 자금이 어떻게 이태환 상무의 가족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셋째로 이유미 씨가 제보했던 최 차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모든 비리의 목적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켜 이태환이 몰래 지분을 투자한 경쟁사가 반사 이익을 얻게 하려던 것임을 폭로했다. 이태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서예진 씨가 발표한 모든 내용은 회장 직속 감찰팀의 조사 결과 모두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환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니스 그룹의 신뢰를 갉아먹던 암 덩어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도려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이태환 상무와 최 차장을 비롯한 그의 공범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소란이 끝나고 배신자들이 모두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의 서예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때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던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존중과 자부심이 담긴 파트너를 향한 최고의 찬사였다. 이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제니스 그룹 전체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태환 상무와 그의 라인이 한꺼번에 숙청되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룹 전체는 전례 없는 충격과 쇄신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예진이 속한 전략기획 2팀의 공기는 특히나 무거웠다. 어제까지 예진을 괴롭히고 음해하던 이들은 이제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말도 걸지 못했다. 강지훈의 후속 조치는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 전체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강도 높은 내부 감사가 모든 계열사로 확대되었고 이태원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해고 조치되었다. 또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전 직원 앞에서 약속했다. 다음 날 예진이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최 차장과 김 대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임시 팀장은 그녀의 눈치만 살피기에 바빴다. 그때 신입사원 이유미 씨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어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예진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며칠 후 강지우는 제니스 이노베이션즈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총회를 소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 앞에서 그는 먼저 이번 사태를 통해 회사가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단상 옆에 서 있던 서예진을 직원들 앞에 소개했다. 그는 먼저 그녀가 타이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뛰어난 인재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니스가 추구하는 투명한 경영의 일환으로 여러분께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예진 이사는 제니스 그룹의 유능한 동료인 동시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강당 안은 엄청난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으며 그 결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선언은 아내에게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것은 그녀의 독립심과 능력에 대한 남편이자 최고 경영자로서의 최대의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이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며 제니스는 앞으로도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점차 존경의 박수로 바뀌어갔다. 총회가 끝난 직후 새로 임명된 제니스 이노베이션즈의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예진에게 전략기획본부의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발령장을 수여했다. 이태환 상무가 더럽혔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쟁취했고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그날 밤 모든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범한 부부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강지우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처음 그녀의 싸움에 끼어들었던 것을 미안해했다. 그는 이제서야 그녀가 왜 그토록 홀로 싸우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예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준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1년 후 제니스 이노베이션즈의 사무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예진 본부장은 이제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자신에게 작은 용기를 보여주었던 이유미 씨를 비롯한 후배들을 이끌며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지훈 회장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내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총수가 아닌 그저 아내와 점심을 먹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온 평범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예진은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남편과 함께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이태환이 자신의 욕망의 왕국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창가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성실과 정의로 가꾸어 나갈 희망의 정원을 보고 있었다.